단락을 나눠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보기 위한 개론, 어떤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탑재하기 위한 개론을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개론 중에서도 지금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또 역사인식론, 지난 시간에는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또 한국 역사학, 여기 세계 역사학의 흐름의 큰 단락이었고, 고대 역사학은 보편사적 관점이었고, 중세 역사학도 보편사적 관점이었다. 근대 역사학은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았고, 또 현대 역사학은 또 이렇게 문명사적인 그런 관점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학의 흐름도 또 이렇게 여러 단락을 나눠서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고려 시대 역사 교육과 남북한의 관점, 그리고 남북한 역사 관점의 사관을 또 이렇게 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간단히 가지고, 또 조선 시대 역사 교육과 남북한의 관점, 또 근대 개화기 역사 교육과 남북한의 관점, 일제 강점기 역사 교육의 흐름,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남북한 관점도 볼 거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건국과 역사학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건국이 된 이후에 우리 역사학의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려시대 역사교육과 남북한의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시대 역사교육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 국자감이라는 데서 이렇게 역사교육을 했어요. 이 국자감이라는 이에서는 역사교육을 국가가 관리를 양성하려는 어떤 그런,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가 관리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국가 관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국자감에서 역사서를, 역사 공부를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이 국자감은 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이게 교육기관이었어요. 즉,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과 같은 것이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국립대학, 즉 이 엘리트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인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대도 국립대죠. 그러니까 서울대라면 우리가 최고의 엘리트, 우리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역사 교육을 했다는 거죠, 고려시대에. 근데 이 국자감, 근데 이게 고려 말에는 이 국자감이 뭘로 바뀌죠? 우리가 고대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교육기관이 떠올라요? 오케이. 맞췄습니다. 성균관. 이 성균관으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 성균관이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어요. 저는 제가 친구 중에 우리 탈북민 동기 중에 이렇게 성균관 대학에 들어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공부 엄청 세거든요. 근데 저는 성균관대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삼성이 후원해서 삼성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각 대학마다 고려대면 고대 또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보통 큰 대학들 보면 병원도 다 가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균관대라고 하면 삼성에서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성에서 많이 뽑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성균관대 학생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고려 말에 시작해서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서울대 같은 곳,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고려시대는 이 국자감이라 했대요. 국자감이라는 곳이 최고의 어떤 그런 교육기관이었는데, 이 국자감 안에도 여러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가 대학, 또 이렇게 무슨 서울, 인서울이라 그러죠?
뭐 지방대도 있고 뭐 이렇게 등급이 좀 달라지잖아요. 뭐 지방대 나온 사람하고 또 서울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또 취업하는 곳에서도 좀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 고려시대도 이렇게 그 국자감이라는 어떤 제일 높은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그 밑에 어떤 단위의 하층 단위의 어떤 그런 교육기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국자감에서는 이게 최고의 층자네들이 거기 가서 이게 공부를 하고 그 태학이라는 태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태학이라는 것도 이 교육기관이었는데 그거는 이게 중간계층, 중산층들 그런 자네들이 가서 공부하고 사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기관도 있었대요. 근데 이 사문학이라는 데서는 이게 일반 양반 자제들 가서 공부하는 어떤 고려시대는 그런 게 있었다는. 즉 이게 신분에 따라서 학교가 나눠지게 있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고려시대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 국자감에서 이 공부했던 주요 교재들은 사기, 뭐 한서,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중국의 역사서들이거든요. 예, 중국의 역사서들 우리가 초창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사기가 이게 중국의 역사서들하는 어떤 그런 애들 배웠잖아요. 즉 중국 역사서들, 그 다음에 유교 경전 같은 것, 노노라 맹자 등 이런 경전 같은 것들을 고려시대는 이 국자감에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을 교육시킨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서, 예, 국가 관리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서 가르친 교재들이 이런 중국 역사서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중국 역사서들이라든 이 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마천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사기인데 이거 중국 한나라 시대의 역사학자였던 사마천이 쓴 역사서로서 중국 역사학의 최고의 고전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기라는 게. 이 사기는 그 중국의 이 왕조들 역사들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역사의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역사적인 어떤 고전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 국자감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거죠. 이 사기뿐 아니라 한서라는 또 책도 있어요. 이 한서는 중국의 반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한서도 중국 왕조의 공식 역사서로서 이게 유교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국 최초의 정사, 왕족 이런 사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국자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서 이렇게 배웠을 때 보편사적인 관점을 보았죠. 그리고 이후에 그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개별사, 즉 민족사, 즉 이 민족사가 역사주의로 등장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분리되어 나가는 관점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중국이 중세,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는 보편사적인 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그런 것들 역사를 가지다가 서국들은 그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고대 중세는 보편사적인 관점을 배웠죠.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이라는 보편사적인 관점 가운데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그 문물들, 그 고급 이런 학문들을 가져다가 인재들을 양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고대에는 그 중국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질서 안에 들어가려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도 중국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오늘날에는 오늘날이 이게 시대적인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 어떤 그런 이 삶이 허락되는 그런 제도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는 고대 역사에서 흘러나오던 어떤 중국에 대한 사대 사상,
얼마나 이게 이 좌파적인 진영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하이하이해요. 어떤 그런 성향들이 남아있다는, 이게 고대부터 흘러나오던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고려 역사는 중국 역사만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 고려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안 가르쳤는가 하는 거예요. 고려에서도 우리 역사는 가르치기는 했어요.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또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들이 있지만은 국자감에서의 교육의 중심 교재는 아니었어요. 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 교재 참 이렇게, 우리 그 총신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 보면 이 전공 과목에 들어가려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있었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이 전공 과목 안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총신회 안에서도 이 그 북한 선교를 추구하면서 우리 그 총신회 좀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게 그 사명이 있는 교수님들이 그 선택 과목 안에 북한 선교 과목을 넣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생겼다가 없어지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류 교육 안에 들어가, 이 어떤 교재의 이 내용, 주류 교육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상으로 탑재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려 시대에는 이 중국의 역사학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것들을 이렇게 국가를, 우리나라 역사, 고려 시대의 역사를 관리하는 관리들을 양성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탑재됐다는 거죠. 그런 교육으로 탑재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즉, 이 국자감은 오늘날 역사학과가 아니라 유교 관리를 양성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이걸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한국사나 중국사를 구분해서 배우지만은 고려시대 지식인들은 고려 역사는 우리 역사고 중국 역사는 정치와 문화를 배우는 보편적인 역사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교양과 정치학을 배우는 데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거죠. 우리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단체를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북한에서는 국가라는 어떤 그런 가운데 틀을 매서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단체를 세우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조직 안에서 조직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조직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상하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어떤 그런 마찰이 많았어요.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후발주자인 국가들은 국가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먼저 발달된 어떤 그런 조직기관들의 그 지식을, 그런 관리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받아다가 배우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일제시대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 건국을 할 때, 건국이라는 게 완전히 빈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빈터에서, 국가를 경영해보면 사람이 없는데 완전히 빈터에서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의 뭔가 이게 관리들을, 그냥 웬만하면 채용해내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일제 친일 청산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논란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려 시대는 중국이라는 우리가 초창기 때 고대 문명들, 오리엔트 문명, 황하 문명, 이런 문명 중심에서 먼저 발달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국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아시아 쪽에서는.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배웠다는 거죠. 즉, 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이 국자감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습득하고 유교의 정치적 학습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북한은 이 고려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요 단락이 끝나면 계속 우리 진짜 본 어떤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쭉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기관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해석할 거고, 근데 북한도 똑같이 배우거든요. 근데 북한은 고려시대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조선시대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일제시대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근대 개화기 시대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요런 그 북한이 고려사를 어떻게 들여다보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은 요 커리가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의 고등중학교 역사 교재예요. 예, 교재 구성이에요. 우리 북한은 11년제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2년을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높은 반은 그 교육, 그런 걸로 이렇게 1년 쳐요. 그리고 이민학교 4년. 그 다음에, 고등중학교 6년이죠. 그래서 11년제 의무교육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 북한 중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여기 조금 그 표현이 틀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북한은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중학교예요. 우리 이제 한국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고등중학교예요. 그 고등중학교 과정 중에서 역사 관련 과목이 전체 수업 가운데서 얼마만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도표를 이렇게 연구 자료를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먼저 보면 이게 경례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 시민 혁명 활동,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되잖아요. 요게 2학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학교, 우리 대학교 2학점이고, 김정일이 혁명 활동이 1학점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조선 역사가 1학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1학년 총 학점이 31학점인데, 그 중에서 31학점 중에서 4학점이 역사교육인데, 4학점이 역사교육이면 거의 13%거든요. 전체 학점 가운데 13%라는 거는 이게 대단한 어떤 그 프로수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1학점만 조선 역사예요. 나머지는 김일성 역사와 김정일 역사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북한은 세계사는 그러면 저도 이게 북한 조선 역사를 배웠던 기억은 나요. 근데 고구려 우리 민족들은 말을 잘 타고 화살을 잘 쏘고 이런 건 정도는 기억이 나. 근데 지금은 다른 건 하나도 안 기억이 나요. 근데 조선 역사는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배운 기억은 잘 안 나나. 우리 정재 목사님 어떻게 북한에서 세계 역사 배운 기억이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북한에 있을 때 중학교 때부터 아예 공부를 포기했거든요. 모범치한대 가족이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공부해도 소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세계사를 배웠던지 말았던지 어떤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예. 그런데 예, 북한에서도 세계사를 배운다고 해요. 예, 세계사를 배운다고 해요. 그런 과목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역사만 배웠던 기억만 가득 차있지, 다른 기억 거의 없어. 예. 근데 실제적으로 조선 역사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은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계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관점도 우리 한국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앞으로 계속 대조적으로 볼 거예요. 예. 자, 요게 그런 부분이고, 이건 북한의 조선 역사를 1학년 조선 역사를 편집한 사람들, 2학년 조선 역사를 편집한 사람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거 기준은 1996년도 기준이에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좀 변형됐다 하더라도 이 틀에서 거의 크게 변형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 각 조선 역사 1학년 조선 역사를 누가 편집했고 이런 자료고요. 자, 이게 1학년, 2학년 그 조선 역사 이 글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자료를 드릴 수는 있어요.
여기 그 1학년하고 2학년의 조선 역사 그 과목 커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보니까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전체 이 우리나라 그 단군부터 일제 시대까지 뭐 중요 사건들, 특이한 사건들 위주로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배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부터 다시 단군 조선 시대부터 단군 우리나라 건국 시대부터 그냥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그 삼국 시대까지 이렇게 3학년 역사 교육 교재이고 그리고 4학년은 이게 고려 시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4학년. 그리고 5학년은 이 조선시대 여기 쭉 내려오는 조선시대 이렇게 사건들이 쫙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6학년에 와서 그 일제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쭉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쭉 자료들을 기초해 보면 실제로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 그 흐름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좀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남북한이 역사관의 어떤 관점을 그러면 북한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고 또 우리 한국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또 살펴보면 북한은 고려 시대 역사 교육을 설명할 때 남한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사용합니다. 북한의 기본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관과 주체사상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초창기 배울 때 역사관을 배웠죠. 이게 직선사관, 기독교 그런 사관, 여러 가지 이게 그 해겔이 어떤 그런 사관, 어떤 여러 가지 사관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은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적인 사관을 가지고 이 전체 역사를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즉 역사를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관이 뭡니까? 역사는 계급투쟁, 반봉건투쟁, 반제국주의 투쟁, 인민대중의 혁명이라는 틀, 이 틀로 전체 역사를 바라봐요. 우리나라 역사를. 그러면 한국은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바라볼까요? 한국은 국가가 어떤 특정 역사관 하나를 공식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 직선상안으로 우리 이 역사를 바라봐라. 어떤 민중상안으로 이걸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걸 허용해요. 북한은 오직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사관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바라본다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여러 관점이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먼저는 이게 실증주의 역사학이에요. 오늘날 대학 역사학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역사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거든요. 대표적인 그 실증주의적 역사학자 누구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서 배웠죠. 지난 시간들에 우리 배웠던 그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나 하는 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응? 우리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서 제일 학사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남는 그 역사학자 이름이 어떤 학자가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해겔은 이 사관을 정립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지만 랑케. 네, 랑케. 이 랑케를 이 역사주의 완성을 이룬 그 학자잖아요. 이 랑케에서 이 역사주의가 완성이 되는 어떤 실증주의 사학이 완성되는 그런 것들을 얻고 있죠. 우리 랑케 사관이라고 했을 때 랑케는 어떤 관점이었죠? 사료를 근거하고 객관적 사실을 검증하는 것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이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랑케의. 우리나라 역사학계 가운데서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역사학을 바라보는데 근대화론.
이 근대화론을 관점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 근대화론이 강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 그 근대화론이 그 핵심이 뭐예요? 산업화, 그리고 경제 성장, 근대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이걸 역사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세계 역사는 근대화로 현대화로 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탈북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사회에서의 그 원시 공동체와 같은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이 그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이게 근대화로 민주주의화, 민주화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의식이 변화된 것은 앞으로 북한도 통일이 되면 이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근대화론. 일부 학자는 조선 후기 상업발전, 계하기의 개혁, 산업화의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대한민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이 모델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박정희 시대의 이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새마을 운동 같은 베트남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학계에서 허용하는 사관 중에서 민중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민중사관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어떤 그런 사관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민중사관을 주장한 어떤 인물을 사진 따왔는데, 이 대표학자로서 이 강만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23년에 이게 소천했어요. 이 사람이 고려대 역사학과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고대도 이런 사람이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작용화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민중사관의 핵심은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역할을 강조해요. 즉, 좌파, 주류의 이 생각, 사관이 이 민중사관이, 이 사람이 그걸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체화시킨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민중사관이 북한의 계급투쟁론과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혁명과 사회주의를 목표로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어요. 민중사관이라는 게 북한하고 좀 비슷하고 그런 느낌을 들지만은 결국 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민중사관이 결국 사회주의로 나간다. 이렇게까지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사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사관이 있는가 하면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사관이었어요. 뉴라이트 계열의. 이게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사관이 있는데, 이 뉴라이트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사관이에요. 2000년대 이후에. 즉 핵심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산업화의 성과를 강조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관이에요. 뉴라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 아주 사회적으로 의식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연구하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이 민중사관이 역사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뉴라이트 사관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특히 그 일제시대의 어떤 식민사관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자, 근데 저희는 저도 그렇고 이 뉴라이트 쪽의 사관을, 이게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역사 교육은 큰 틀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관들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서 이런 좌파들만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사관들이 있다는. 근데 북한은 오직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적인 어떤 그런 사관으로 역사를 쫙 분석하는.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 사관들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은 대체로 이 민족주의적 역사관,
민족주의적 역사관, 그리고 실증주의적 역사학이 결합하여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증주의는 아까 랑케적인 사관이라 그랬죠.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랑케적인 사관하고 민족주의적이라는 게 그 역사주의가 그래서 민족주의로 나가는 거잖아요. 요런 사관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는 거죠. 예. 즉, 한 민족의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이 사관은, 그리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민주화 과정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사료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주류의 어떤 그 역사 교육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민족주의 사관과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본 이 관점인데, 사관인데, 이것은 한 민족의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민주화를 강조하고 또 이 객관적인 사료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북한은 주체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대체로 민족주의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실증주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석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그 세계 역사학의 흐름 가운데서 마지막에 다루었던 토인비, 그리고 후쿠야마, 헌팅턴, 이런 사람들이 그 20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그 역사학의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명사적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겠죠. 그런데 이런 관점은 한국의 주류 역사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이런 뭐 헌팅턴이라든가 후쿠야마라든가 토인비 어떤 그런 사람 엄청난 어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키의 어떤 기준들이 상당히 유익한 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일반 우리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가르쳐지지 않고 대학 같은 데서 이 역사 철학이나 문명론 분야에서 조금씩 다뤄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맥이 잡히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관이라는 게 무엇이고, 역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 역사학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르치는 역사학의 어떤 주류의 어떤 입장이 이 민중 사관, 그리고 플러스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관,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세계 역사학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위치하는 어떤 입장, 이게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게 좀 감이 오십니까? 정확한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편향된 관점에서 역사를 대체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다 그냥 이런 민중사관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요. 대학교에서 현대학에서 우리가 말했던 토인비라든가 특히 저는 후쿠야마의 어떤 그런 역사 관점이 상당히 이렇게 우리 현대 사상의 어떤 그런 게 맞다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학문적인 차원에서밖에 연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중요한 역사의 어떤 그런 관점인데,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대학에서도, 여러분 대학에서도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다 그런 관점을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그나마 역사교육과라고 대학에서도 역사교육과를 전공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역사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 뿐이라야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포착하고 역사를 해석하죠. 그렇지만 전반 대부분의 어떤 우리 나라 국민이 역사학에 대한 인식의 관점은
그렇게 민중사관적인 어떤 관점,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교육 과정이 조금 변화되는 어떤 그런 그 흐름도 나중에 읽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김희성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참, 제가 이게 보면서,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참 위험하구나. 네, 저는 좀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북한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과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민족의 형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크게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보편적인 사관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가야지 우리 민족의 방향을 제대로 걸어나갈 수 있다. 이 관점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북한은 지금 고려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 앞에서 내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은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관과 주체 사상에 기초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즉 역사를 계급투쟁, 반봉건투쟁, 제국주의 투쟁, 인민대중의 혁명이라는 틀로 해석한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북한은 이 고려시대의 이 국자감, 최고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국자감을 설명할 때도 단순히 최고 교육기관으로만 말하지 않고 봉건 지배계급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봉건국가를 유지하려는 관료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국자감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 교과서가 고려의 최고의 교육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북한은 봉건 지배계급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계급적인 성격을 강조해요. 이 국자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국자감에서 아까 그 교육 자료가 중국의 역사들을 많이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거예요. 북한도 이 국자감에서 중국의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사대주의 또는 중국 봉건 문화의 영향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대주의였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즉 특히 북한은 고구려 발해 고려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려가 독자적으로 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해요. 또 북한이 더 강조하는 것은 국자감 자체보다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그리고 고려의 대외 항쟁했던 거란, 여진, 몽골과의 관계 전쟁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다룹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것은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우리나라 김부식 같은 뒤에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저술한 책인데 이런 중국의 사기라든가 이런 책보다는 우리나라 저자가 한 그런 책들을 더 강조한다는 거죠. 즉 왜냐하면 북한 역사학은 민족의 자주성과 외세에 대한 투쟁을 역사 발전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은 이게 사대주의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즉 북한 역사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계급성, 민족 자주성, 반외세 침략, 주체사상적 해석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틀을 가지고 역사를 늘 바라본다는 거죠.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북한은 고려사, 조선사, 일제시대를 모두 해석하는 것이 북한 역사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북한 역사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오직 우리 거만, 외부의 거는 다 그냥 사대주의적이다. 이런 관점은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관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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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 거를 소중히 여기지만은, 여러분, 내가 발전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받아둘 줄 알아야 되거든. 예.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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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우리말이 보다 이게 외래어가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북한은 고유한 북한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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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점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우리 앞에 그 역사학의 흐름 가운데서 배웠을 때, 그러니까 주리적으로 해석했던 부분이 뭔가 이 민족주의라는 어떤 이런 그 역사주의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지배 가운데서 이게 억압받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자유를 얻는 개별적인 이런 유익은 있어요. 근데 이 그 역사주의나 민족주의가 건강하게 나가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로 나갔을 때 강한 우파적인 적으로 했을 때 이 민족주의나 역사주의는 파시즘으로 나갔고, 이거 강할 때, 민족주의가 약할 때는 폐지적으로 들어가요. 외부의 어떤 문물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 이선희 성기사님, 북한이 어떤 그 고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핸드폰도 안 쓰고, 차도 안 타고, 이런 문물들은 나는 오직 고유한 것들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게, 개방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고유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보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우리 북한의 독재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을 다 들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어서 그게 진리라면 우리를 좋은 어떤 데로 인도하겠지만은 독재가 아주 구렁텅이 빠는 길이랑 우리는 다 그냥 싹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 다양한 그 다수가 같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견, 나는 생각을 못한 아무리 리더라도 내가 생각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의견,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북한의 역사학적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세국 정책에 대해서 이게 그 조선 고려 말기 세국 정책 500년 동안 이렇게 외국 문물 도하는 거 다 막았잖아요. 예.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이게 짚어보겠지만은, 자, 이렇게 북한은 이 고려사를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이걸 좀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조선시대의 역사 교육과 남북한의 관점에 대해서 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교육 기관이 아까 고려 시대는 뭐라 했죠? 국자감이라 했죠. 조선 시대에서 성균관, 성균관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여기 일제 시대에 촬영된 개성에 있는 성균관의 모습이에요. 일제 시대. 예. 그리고 향교,
그 성균관, 뭐 향교, 그 다음에 서당, 서당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 향교. 요게 계양구에 위치한 부평 향교. 1127년에 이렇게 된 건데 병자호란 때 불을 탔고 현재는 이런 게 위지하는 이런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북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서당. 북한에서 기억되는 말이 딱 한 가지 하는데 서당께 3년이면 울바자도 뛰어넘는다. 뭐 똥싸게 우리가 북한 말에 똥싸게 3년이면 이 서당이라는 말이 우리 말에도 섞여 있잖아요. 그 서당이라는 게 옛날에 여기 아마 요거 일제 시대에 이렇게 그 했던 어떤 그런 서당에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거이죠. 자, 요게 서당에서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서당에서 옛날에는 각 시골 촌마다 여기 서당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시키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당에서 우리 그 조선 시대는 성균관, 향교, 서당 요것도 이게 그 층계가 있거든요. 서당은 성균관은 최고급 자녀들이 들어가는 데고, 이 서당은 제일 시골 촌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서당에서 그럼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배우기보다는 고려시대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유교 경전이라든가 중국 역사, 또 한국 왕조의 역사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다니던 서당에서는 역사 자체를 전문적으로 배우기보다는 뭐 충성, 효도, 도덕성을 역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자 배우죠. 한문을 배우죠. 예, 한글. 옛날 한자. 예, 배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서당 같은 데에서는 이게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같은 인물들 이야기 중심으로 충성, 효 이런 정신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교재들은 보면 이게 삼국사기, 여기 삼국사기, 여기 고려사,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국통감, 동국통감, 그리고 조선 왕족 실록, 이런 것들이 교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학부 때 총신 다닐 때 학부 때 우리 한국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 신학과였지만은 좀 선택 과목으로 이게 한국 역사 과목을, 역사학과 과목을 한번 선택해서 처음에 딱 들어가 봤어요. 좀 관심이 좀 배우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 교육안을 보니까, 와, 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한국 역사를 배우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수업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AI가 다 번역해줘요. 한자든 영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뭐 프랑스어든 다 번역해줘요. 요즘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팔려면 한자를 알아야 돼요. 다 이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라든가 동국통감이라든가 조선왕족실록이라든가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 고전 한자를 알아야 돼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한자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한자를 좀 공부하면서 중국 성경도 외우고 읽고 이랬거든. 근데 중국 한자는 약자잖아요. 간체 한자잖아요. 근데 역사를 하려면 그 한자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고 나왔는데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김부식이 1145년에 고려 인종 때 편찬한 우리나라의 현존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이게 이 삼국사기 같은 게 우리나라의 현존 고려 말기에 편찬이 됐어요. 이 김부식은 유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왕과 신하의 충성, 국가의 질서,
유교적 도덕성을 중요하게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 뭐 충신, 효자, 연려 이야기들을 상당히 그 삼국사기에 높이 평가를 해요. 이 삼국사기 구성을 보면 중국 정사의 체계를 본따서 편단했어요. 중국이 앞에 아까 이게 사기에 대해서 이게 사마천의 사기가 어떤 체계를 목록을 가지고 이게 쫙 이게 세워졌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체계 목록 그대로 본따서 그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본따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보면 구성은 본기라는 거는 이렇게 왕들의 역사, 또 년표는 이게 삼국의 연대 정리, 뭐 지는 지도와 지리 문화, 뭐 열전이라는 건 주요 인물들, 역사 가운데 주요 인물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구성은 사기와 한서의 영향, 중국의 책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를 이끌었던 책들이에요. 정신을 담아놓은 책들, 이런 책들이 역사를 이끄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예. 또 그리고 이 고려사 같은 경우는 역사 교육 목적은 그러니까 고려사 같은 건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 왕조의 공식 역사서입니다. 이 편찬 책임자는 김종서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 김종서. 예, 제가 역사 드라마에서 김종서라는 이름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서, 정인지 등 이런 사람들이 문종 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조선 시대의 역사 교육의 목적은 오늘날처럼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배우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역사의 어떤 관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이 지금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런데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이 역사를 교육하는 목적이 단순히 과거 사실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데 있지 않고 한마디로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관리를 양성해서 국가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가르쳤다는 거죠.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훌륭한 군주를 본받고 잘못된 정치를 경계하고 국가 운영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보면서 어떤 왕이 있었을 때는 역사를 어떻게 잘못 진행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래서 후대에서 이러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못된 건 버리고 잘된 건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국가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한 어떤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서는 조선에서 역사서는 도덕교과서의 성격을 가졌어요. 도덕교과서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뭐 충, 효, 절의를 배우게 하고 인물들, 정몽주 같은 이런 사람들 충정의 모범을 잘 따라 배우게 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북한이 그러죠. 북한은 어떤 인물을 탁 이렇게 김일성에게 충성한 인물을 탁 이렇게 정춘시대 같은 그런 인물을 탁 내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을 따라 배우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이게 역사 가운데 어떤 인물을, 좋은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본받게 하는, 그래서 그거 본받아서 국가에 충성스럽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바라보는 건, 과거가 사실 과연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에서는 그걸 밝히려고 했는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양성, 국가를 관리하는 양성, 인재를 양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선은 고려가 망하고 새롭게 계신 왕조였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통해서 조선 건국은 정당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할 어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이는 국가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역사를 그런 것들은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들 이게 우리 역사들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역사였죠. 우리 역사들 여기 뭐 삼국사기라든가 이 고려사라든가 이거 우리 역사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 시대보다는 비중이 좀 컸어요.
고려시대도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지 않은 건 아닌데 비중이 상당히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고려 역사보다 이런 것, 삼국사라든가 뭐 고려사라든가 조선왕족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분량이 비중이 많이 좀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대 역사학의 그 흐름 가운데서 보면 그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우리 역사 가운데서 보면 중국이라는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던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역사를 더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하는 시점이 이 조선시대에 와서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 현대는 이 한국사, 세계사를 따라 배우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나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 중국 역사, 조선 역사 이렇게 함께 그냥 배운 거예요. 함께 그냥 두리뭉실하게 배운 거. 우리는 따로 구분해서 배우지만은. 근데 이 함께 배우면서 중국의 문물, 정치적인 이런 우월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들을 좀 이걸 정치를 좀 이렇게 인재를 양성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과서는 그러나 이 조선 시대부터 우리 역사를 강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가잖아요. 좀 더 비중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역사 교과서는 목적은 우리 국민이 정체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역사 중심의 이 조명이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흐름인지 좀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자,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역사 교육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선시대에 대한 북한의 어떤 이 역사 교육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거의 이렇게 고려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인 관점과 거의 비슷한데, 특히 이 북한의 역사학은 조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이나 향교나 또 서당 같은 이런 것들을 봉건 통치에 필요한 양성기관이라고 또 이렇게 똑같게 정리를 해요. 또 그리고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에 대해서도, 봉건, 유교, 이데올로기 교육을 주입하는 교육의 성향이 강하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을 북한은 자유로운 학문 연구나 참조적인 탐구가 아니라 왕권 유지, 신분 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은 이게 이게 중국사 비중이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중국사 비중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한 연구자들도 조선시대 교육의 사학이라든가 한서라든가 중국 역사서가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사대주의적 교육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좀 이렇게 좀 차이를 내다 보이는 것이 이 실학자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해요. 실학자들에게 했을 때는 흥미롭게도 북한이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 정약용에 대해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새롭게 느끼고 좀 배우긴 했는데, 이 정약용에 대해서 북한 실학자들은 역사 인식을 비교적 높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약용이 당시 이게 신분제도 이런 좀 이게 어지러운 어떤 사회에 대해서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또 농민들 생활을 이렇게 개선을 주장하고 또 사회 개혁의 의식을 이렇게 높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약용에 대해서 상당히 조명을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북한에서도 이 정도의 어떤 역사의식,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소수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북한에서 임꺽정이도 영화를 만들었다가 없애버렸잖아요.
예. 임꺽정이도 그 임꺽정이야 그 이게 사회의 그 악을 이게 그래도 맞은 투쟁을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이게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인민 대중의 투쟁의 역사의 관점을 바라보는 데서 상당히 이 그 뭐야 저기 이 드러내야 될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영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임꺽정을 본받아가지고 북가를 전복하려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하면서 임꺽정 영화도 이렇게 그 상영을 이게 중단해버리는. 아니,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이 통치하려고 이렇게 학문을 아주 무식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런 북한의 역사학이라는 어떤 관점은 오직 내가 봤을 때는 극히, 좀 이렇게 그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 하고 극히 일부 국가기관에서만 이런 정도의 자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깊이까지 알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북한에서 대학을 못 나와봐가지고 대학 교육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터치는 않는다고. 오직 김일성 일가의 어떤 그런 역사 교육의 중심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오늘도 시간이 좀 오버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